김수민의 뉴스 믿자. Why? 왜?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시즌 1.5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밑장 언제 하냐, 이런 문의를 제가 어제도 SNS를 통해서 DM으로 받았는데요. 합니다. 시즌2 합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저희가 땅을 파먹고 사는 입장이 아니라서 뉴스 밑장이 이 제작자인 뉴스민과 진행자인 저한테는 뭐 출연료가 있었지만 제작자인 뉴스민 입장에서는 그 출연료 지급한 제작비 외에 별도의 그 수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출하는 돈만 있는 거죠. 수익은 이제 팟빵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후원 캐시, 그리고 이따금씩 뉴스민의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였고 이걸로 뭘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광고도 뭐 그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랬으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작년 연말 가을 뭐 이럴 때 광고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벅찬 환경에 있고, 팟캐스트를 운용을 하려면 이 전담 인력이 한 명쯤은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뉴스민은 직원이 전부 기자들입니다. 자기 필드에서 취재하기 바빠요. 그런 이유로 이게 쉽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하는데 쉽게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즌 1이라고 했을 때는 잠시 뭐 한두 달 쉬고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이게 좀 그 시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정치 비수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굉장히 일들이 많이 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라도 가끔씩 이렇게 에피소드를 올리고 있는 건데, 달력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일정이 있어줘야 좀 이게 뭐랄까 전망이 보이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적인 사례가 선거죠. 저희 시즌 1도 2020년 4월 총선을 내다보고 작년 5월에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가 없고요. 그나마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판이 커질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글쎄 그 재보궐선거를 보더라도 지금 시즌2로 시작하는 것은 이르죠.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방송은 2021년에 시작될 것이다. 이 정도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뉴스 밑장의 본진을 꾸려가지고 시즌2로 시작하는 것은 할 것이기는 확실하나, 할 거는 확실하나 이제 언제일지 기약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따금씩 녹음을 할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에피소드당 분량이 긴 편입니다. 최근에 올린 것들이. 나눠서 올리지 않는 이유는 시사성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걸로 계속 에피소드 목록을 잡아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멤버들이 여러 명 모여서 녹음을 하면 40분 단위, 뭐 50분 단위 이렇게 끊어서 올리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들으시라. 이게 나눠서 올리면은 조회수라든지 순위에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간 나실 때, 그리고 뭐 틈틈이 조금씩 끊어서 들으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이제 이거 말고 제가 계속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현재 원내에 5개 정당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로 의석을 확보한 정당 5개. 그러니까 몇 개 더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당에다가 빌 붙어가지고, 위성정당에 빌 붙어가지고 패러사이트 해가지고 의석 하나씩 건진 당들이 있긴 한데 거기 빼고, 거기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원내 정당들을 대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김수민 말 들어가지고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각 당에 맞는 노선들 이런 것들을 일러두는, 사실은 제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당들이 이렇게 하나 봐라 해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내 말대로 안 했다가 과연 성공하는지 한번 봐라. 이런 차원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각 당 컨설팅은 21대 국회 원구성 하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구성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뭐 지금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니 배분하니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문제로 제가 라디오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잠깐 설전이 있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스튜디오에 안 나오고 본인 그때 이제 그 국회 일정 때문에 전화 통화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예요. 법사위원장, 이게 첫 번째 실타래였잖아요. 법사위원장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시키잖아요. 체계 작구 심사를 이유로. 그 심사를 뭐 기간을 두거나 해서 그 안에 안 끝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긴다거나 이런 절차 없이 계속 잡아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근데 한국의 국회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런 직책들을 배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승자 독식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5년 단임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을 해왔었고, 그 질서 속에서 그럼 여당이나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1야당 또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이런 게 이제 스물스물 생겨나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2당일 때는 법사위원장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그거 바꾼다고 선거 때 공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은 합의를 하던가. 근데 제가 강조한 건 이거예요.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법사위원장이 그 상대당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본회의로 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니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통합당도 그래요. 통합당 자기네들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해도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그 의사결정 절차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가져도 어느 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당 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내가 이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뭐 관행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데 관행이 아니라 규범이고요. 그리고 그 관행은 같이 만든 거고, 심지어는 그 본인들이 예전에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제안해서 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원래대로의 그 규범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법사위원장은 근데 사실 민주당 현재 의석으로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근데 뭐 최근에 민주당이 또 상임위원장 몇 개를 가져가니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또 뺏겼겠다 이제 삐져가지고 18개 다 가져가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두 당이 합의가 되면. 그리고 뭐 앞으로 그게 또 안 지켜질 것 같으면,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으면 법으로 정해놔도 됩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느냐 분배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장관도 아니고 국회 원구성 문제니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 다른 것까지 조율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보고 있자니 깝깝하네요. 그리고 그 규범이라든지 합의 이런 것들을 아주 개차반으로 하는, 그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 말이 다른 두 당 다 그래요. 두 당 다. 예, 그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어지는 얘기인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대구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큰 사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일학 전 국회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대구 MBC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만 똑 떼가지고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뭐 자세하게 푸는 것인데요. 이건 중요한 얘기고 또 연정 같은 거잖아요. 연합정치. 이거는 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다. 연합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걸 떠나서 연정 자체가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어차피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구 MBC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권영진의 정치적 의도가 뭐냐. 권영진이 대구시장으로서 통합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다른 정당에다가 권력을 자리를 나눠주고 그럼으로써 지금 어차피 광역단체장 2명밖에 없죠. 전국에 통합당 소속이.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통합당 대선 주자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철우, 권영진이.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더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도 확장성을 가지겠다는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전략이죠. 그것이다. 그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냐? 아니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욕망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어떤 류의 욕망이며 어떤 전략이냐 내용을 설명한 거지 욕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구 MBC 리포트는 어떻게 나갔냐면 그냥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 제 발언 중에 그 일부를 떼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그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저하고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중첩되는 메시지를 둘이 넣었을까? 지금 분위기는 정치적 의도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결국에는 이걸 부각시킨 리포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핸드폰에 녹음도 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자리 줄게 와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민주당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연정이에요. 정책 협상 없는 자리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리 협상은 왜 하는 거냐? 정책 협상을 통해서 관철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 협상을 해가지고 야당의 입장이 대구에서는 야당이 민주당입니다. 대구 지방정치에서는 야당의 입장이 여당의 관철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자리를 안 맡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리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지고 네가 정책을 우리가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정책 중에 일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한테 다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리드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자리 나누기가 진행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권영진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권영진을 그런 시도를 하고 저게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 불순하다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다 꺼져야지 정치인들은. 그러면은 이재명도 욕 먹어야죠. 자,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역시 감각은 정말 탁월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6월 23일 밤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재명 지사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글을 읽었거든요. 뭐냐면 홍일학 전 의원이 권영진 시장의 그 제안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천용길 편집장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 중에 저하고 천용길 편집장이 대구 CBS에 오후 1시 반에 뉴스필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지난주면은 언제냐? 6월 18일이죠. 그날 내기를 했습니다. 이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러니까 받아야 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천용길은 안 받을 거다, 김수민은 받을 거다에 걸었습니다. 일단은 홍일학 전 의원은 하고 싶어 해요.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당에서 허락 안 해줄까 봐 고민하는 거예요. 예, 내 고민 좀 같이 짊어지자 이런 취지의 글을 SNS에 홍일학 전 의원이 올리기도 했어요. 이 상황에서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당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니 편 내 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좀 약간 안철수스러운 접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연정론을 펴면서 했던 얘기죠.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제가 성대모사를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읽겠어요. 권영진 시장의 당과 정파를 초월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홍 전 의원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소신이 뚜렷한 홍 전 의원이 권 시장과 함께 화합 시정으로 진정한 협치와 연정의 큰 성과를 만들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의 의도는 뭐냐? 뭐 세상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이재명의 의도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그것은 권영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권영진에게 정치적 욕망이 있다. 이재명은 없을까요? 이재명의 정치적 욕망은 이 사건에서 발휘가 안 됐을까요? 이재명의 이 메시지는 뭘까요?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기본소득 논쟁 와중에 한편에서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기본소득은 우파적인 거다라고 몰아붙일 때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우파 좌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우파 아니고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 뭡니까? 나는 무파거나 양파다. 그러니까 좌우에 속해 있지 않거나 하고 둘 다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썰렁한 아재 개그 같지만.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에 문제는 없는가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뭡니까? 자기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하면은 좀 강하다, 선명하다, 많이 진보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대중사회에 있어요. 이거를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또한 숙제일 겁니다. 거꾸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고 거부감 없고 이런 건 있지만 거꾸로 좀 엣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제 앞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각 세우는 거를.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의 이게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정치 전략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략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고.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실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왜 못해? 그냥 무슨 지역사회, 시민사회니 뭐 언론이니 논객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죠. 그럼 자,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연정 협상을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진이 자기가 대구시정을 운영하는데 불리하니까 좀 이렇게 책임을 야당 쪽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가가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자,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연정이 성립이 됐다고 쳐요. 민주당이 들어갑니다. 홍일학이 경제부시장이 돼요. 정책들도 어느 정도 관철시켰어요. 앞으로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앞으로 하다가 파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홍일학 부지사라고 해두죠. 부시장이라고 해두죠. 홍일학 부시장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총리가 그만둘 때 생겼던 일처럼 그때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매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권영진 시장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을 해보면 해볼수록 권영진 시장한테도 리스크가 가해지는 거예요. 무슨 꽃놀이패예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꽃놀이패 아니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명분이 없는데도 일부러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연정을 파기시키고 홍일학 의원이 사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영진 시장의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통합당 내에서도 질책과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게 권 시장이 뭐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권 시장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랑 홍일학 의원이 쌩까버리면 권 시장이 제일 편해요. 권 시장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이 살짝 얻고 지나가는 겁니다. 야, 권 시장이 다른 당하고도 같이 운영해보려고 제안까지 하고 자료도 주려고 했다. 예, 요 정도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플러스예요. 저는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의 의도는 알겠어요. 권 시장이 싫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싫으면 잘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죠. 권 시장이 잘못하는 게 이 연정에서 나오려면 앞으로 그게 진척이 되어야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색하게 됐죠. 왜냐하면 권 시장하고 아무 당파적인 친화성이 없는 이재명 지사가 이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받을만 하다고 봤기 때문에 내기를 할 때도 홍일학이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에서 이런 게 있었죠. 남경필 지사 때 부지사를 이기우 전 의원 사회통합부지사 직제를 마련해서 줬는데 사회통합이 아니라 경제예요. 아예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걸 떼줬어요. 근데 경기도는 그 경기도지사를 비록 다수가 진념도 안 됐구나. 예전에 그 임창열 빼고는 이재명 이전까지는 다 그 통합당 쪽 계열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 게 있기는 하나 거기서는 민주당이 삐까삐까해요. 그러니까 통합당 잘 나갈 때도 민주당하고 경기도에서 삐까삐까 했다고요. 그래서 연정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한 방에 없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권력이.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도의원들이 민주당이 또 상당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대구 같으면 이게 좀 힘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게 전국적 문제가 하나 있고 지역적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전국적인 문제는 뭐냐면 대구 경북의 꼴통 이미지는 더 강해집니다.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저 지역만 유독 통합당이 강세다. 이 부담이 있어요. 자, 민주당이 하게 달린 거죠. 그거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지역 포위 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구 경북까지도 어느 정도 교두보를 만들어내는 전국 정당이 될 거냐. 솔직히 이제 민주당에게 물어보면 후자를 얘기하겠죠. 후자가 우리 목표다. 전국 정당이 당연히 우리 목표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의도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이 현재 수준과 실제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포기하고 가자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었고 심지어 이게 문제가 이제 지역적 차원인데 대구 경북의 민주당 쪽은 과연 좀 고민이 깊은 사람들인가 의구심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여당이자 제1여당, 유일 여당이고 제1당이죠. 근데 지역에서는 거꾸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영 대구 지역의 경북 지역의 민주당은 영영 권력을 스스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인재풀도 통합당보다 좁고 그런데다가 경험까지도 야츠막하면 이거 언제까지 김부겸이 하드캐리해서 가겠어요. 앞으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잡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거라도 해봐야 다음 2022년 지방선거, 대구 지방선거, 시장선거 때 우리도 해봤고 이런 성과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충분히 제가 대구 지역 민주당이면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방법이죠, 방법.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거냐. 그 우선순위들을 쭉쭉쭉 리스트에 적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서 하나 둘씩 관철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연정이 아니다. 그냥 홍일학 개인의 그 자리 얻기일 뿐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정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사회는 선거를 하고 나서 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또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결선 투표 없죠. 한 번에 1등 한 사람 뽑아냅니다. 그 사람이 득표율이 몇 퍼센트는 그냥 권력을 잡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였죠.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는 51%였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선거제도가 그런 것이고 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왔고 이런 것 때문에 41% 반이 안 되는 지지를 얻었지만 그냥 대통령 돼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 뭐 선거 끝나고 맨날 부정선거니 그 개표 부정이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 얘기를 해. 결선 투표를 만들어 달라고. 또 투표 개표 과정에다가 시비를 걸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권력이 구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요. 이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합의를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합의 위에 권력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정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각제 아닌데 연정 못한다, 할 필요 없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개소리고요. 그거는 안정적으로 할 만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힘들다 하면 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자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양쪽이 다 윈윈 하도록 혹은 한쪽이 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율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권영진이라는 사람이 대구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영진이 어떻게 대구시장이 됐느냐. 권영진이 대구시장이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죠? 김부겸입니다. 통합당의 누가 아니라 권영진 씨가 원래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2012년 총선 때 떨어졌죠. 노원에서. 그러다가 이제 고향 가까이 오면서 대구시장에 도전을 하게 된 건데, 자, 대구시장은 원래 통합당이 압도적인 우세이기 때문에 공천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선이 본선보다 치열하죠. 근데 마침 그때 대구로 내려와 있던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사표를 2014년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쪽은 전략을 어떻게 잡았느냐, 막 박근혜랑 뭐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해 놓고 막 이런 전략을 펴요. 이건 뭐겠어요? 대통령은 박근혜 아닙니까? 박근혜도 대통령 됐는데 대구시장 꼭 통합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거기 줘야 됩니까? 이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들 또 저 찍으십시오. 김부겸 찍어주세요. 이겁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빠들도 김부겸 찍어주세요. 이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새누리당 반대편 전략이 나옵니다. 저 김부겸이 저런 식으로 새누리당 표까지 갉아먹어서 되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김범일 대구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또 내보낼 거냐.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소장파 의원 출신인 권영진을 후보로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권영진 시장은 자기가 적어도 그 사람이 시장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 떠나서 어떻게 당선됐는지 맥락은 아는 사람 아니에요?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장 처음 당선되고 막 그 대구 참여연대 쪽 인사에게 막 인수위 제안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때 연정에 어렴풋한 씨앗은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는 연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버넌스, 협치에 가깝습니다. 이 협치하고 연정은 달라요. 협치는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는 이거 협치라는 말 정치권에서 너무 쉽게 쓰는데 거버넌스 협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협동입니다. 정당과 정당 간의 연합, 협력은 뭐다? 연정이죠, 연정. 특히 가치 권력을 잡는 거, 이걸 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북구 쪽에 보면은 내각 책임제면서 또한 뭐다? 다당제. 여기서는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이 정당만으로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구성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과반 의석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쪽에 집권을 하는 길인데 혼자서 과반이 안 되니까 다른 당하고 손을 잡고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쳐가지고 권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은 뭐다? 다당제다? 아니죠. 양당제다?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대구 지역에서 뭐 정당 지지율은 60% 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의원을 다 가져가고 그나마 한 명 예외가 홍준표 무소속이죠. 이런 경우에 위험한 것은, 자, 주민들 입장에서 위험한 건 주민들의 그 통합당 지지하지 않은 주민이 30~40%가 되는데 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위험한 거죠. 그리고 통합당 스스로에게도 위험해요. 아, 저 새끼들 다 해먹더니 하면서 언젠가 또 엿먹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좀 쓱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소주만 먹기 뭐하니까 맥주를 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셔보겠다는 겁니다.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이게 연정의 의미고, 뭐, 저는 그렇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권영진 시장이 난 민주당이라든지
뭐 중도파라든지 이쪽 표를 얻어보겠다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자의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의 그럼 실제 정책은 어떻게 펼 거냐를 두고 연정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거. 예, 그 합의가 왜 중요하냐? 이 합의가 있어야 사회적 저항이 많이 무뎌지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정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 노사 문제하고 교육 문제 대표적이고 심지어 외교 안보 문제 마찬가지인데 컨센서스라는 게 없어요. 있다면은 자기들끼리 별 얘기 안 하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통과시켜 버립니다. 특히 경제 정책들. 예. 그럴 때는 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거래해가지고 통과시켜요. 그래 놓고는 이제 안면 싹 씻고 다른 편인 척 갈라서 싸워야 또 선거 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또 싸웁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들어내서라도 싸워요. 솔직히 이거 공수처는 통합당에서도 공수처 옛날에 하자 그랬잖아요. 이재호 씨 필두로.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의 뭐 기소권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다 뭐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충분히 이거는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뭐 민생 서민들 살림살이에 끼친 영향이 좋든 싫든 뭐 얼마나 있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론조사로 물어오면 뭐 찬성이 얼마 반대가 얼마 이건 나오지만 이런 거 하나 합의 안 되고 합의되는 거는 몰래 합의해버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국민들 다수가 반대할 수 있는 건데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정협상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에피소드 올라오고 또 며칠 뒤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연정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예,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 외교 대위기라고 작년 11월 1일 그 안내 멘트를 제가 잘못 입력을 했는데 11월 19일이 아니라 11월 1일에 제가 유료편으로 올렸던 외교 관련한 에피소드를 무료로 방출을 해드렸습니다. 한국 외교의 대위기를 현재 남북관계 악화에 비춰서 다시 돌아보시라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뉴스 밑장이 악플과 욕에 노출됐던 계기는 조국 사태도 있지만 그 전에 한일 갈등 때였거든요. 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고 저희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신개념 이 뭐의 흐름이라고 하죠? 의식의 흐름, 이 기법을 택해서 더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상에는 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6월 24일에 올라온 언론 기사 때문인데요. 일본 공격에 일본이 당했다. 수출 규제 1년. 한국 놀라운 변화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 사회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현상이 생겨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약간 국뽕기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극성 지지층은 아주 좋아할 만한 제목인데 누가 썼느냐, 어느 신문에서 썼느냐, 중앙일보예요. 야, 이럴 때는 못 믿겠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근데 보면 리플에 딱 보니까 이게 다음 쪽을 보니까 배플 3개가 뜨잖아요. 아주 그냥 국뽕 배플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대응은 정부를 칭찬 안 할 수가 없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노 재팬은 일상이다. 어쩌고저쩌고.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카메라 어디 거 쓰세요? 아, 카메라 안 쓸 수도 있겠구나. 핸드폰 쓴다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국 장비나 이런 거 일본산이 많죠. 뭔 일상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일본 코로나 대응 찬양하던 그러니까 중앙일보 웬일이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웬일이겠어요. 이 기사의 목적이 뭐겠어요? 보면 알겠죠. 이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저희 게시판에 그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결국에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진척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뭐 이건 김수민 씨도 예측 못했던 변화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거대 전제가 틀렸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일본이 왜 수출 규제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수출 규제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예요. 아직 더 나오진 않았는데 뭐 무비자 입국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일본의 이 카드는 뭐냐면 인도양 태평양 전략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야, 김수민, 인도 태평양이지 무슨 인도양 태평양이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인도와 태평양을 축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도양이에요. 네, 한쪽은 바다인데 한쪽은 특정 국가 이름을 얘기하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양쪽 다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표기하는 언론들에서 인도하고 점 찍고 태평양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인도양 태평양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이렇게 쓰면 얼핏 보면, 그러니까 1, 20대라고 할 때 10대, 20대라고 하기 싫으니까 1, 20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뭐 1, 20대 하면은 뭐 1살짜리하고 20대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10대, 20대라고. 근데 인도 태평양이라고 써놓으면 진짜 그 인도인 줄 안다니까. 근데 인도 양 태평양이에요. 자, 이 전략에서 미국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이 대외 전략에서 거기에 한국이랑 일본이에요. 근데 한국이 일본보다 나라가 크면 한국일 겁니다. 최전선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또. 일본이 더 크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라든지 국력 뭐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 일본이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말고 더 있죠. 홍콩, 대만도 다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에 처해진 거거든요. 뭐다? 미국하고의 동맹은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경제협력은 중국하고 굉장히 깊어졌어요. 한국은 한동안은 군사동맹은 미국과 경제협력은 중국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쪽 걸 다 취해가지고 우리나라 만만세 될 줄 알았겠죠. 근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기서 골탕을 먹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어느 한쪽의 편을 서기가 대단히 힘들어진 거예요. 사드 갈등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한국 좀 껄끄러운데 끊어내자는 거예요. 근데 한일 관계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언제였죠? 정확하게 시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은 방파제다 얘기를 합니다. 뭐겠어요? 한국은 방파제다라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축 앞에 서 있고, 그렇다면 미국, 일본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잘 봐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심적인 전략 노선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는 뭘 의미하냐면, 야, 반도체 소재 끊을 테니까 니네 엿먹어 봐라. 니네 반도체 산업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일본의 의도는 우리가 방파제다라는 겁니다. 야, 한국 끊어냅니다. 이거예요. 자, 일본이 2004년에 그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쪽 분야에서 백색 국가를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을 했죠. 그 나라들 잘 보세요. 다들 좀 살고 민주적인 나라들이에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서 한국을 중국, 북한, 러시아하고 동급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규제가. 근데 그게 그렇지만 별도의 군으로 한국을 빼놨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의 의도가 뭐냐면 한국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스스로 미국, 유럽하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이거 예전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전에도 사회진화론 막 번성할 때도 타라 입구 얘기한 거 아니에요? 타라 입구. 일본, 우리는 아시아에 이 정체되고 후진적인 사회가 아니라 유럽 할 때 구자죠.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살다 보니까. 일본 하면은 강대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다만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라든지 여기는 독일이랑 일본이 다 못 들어가는 것 정도인데,
그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미국, 유럽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럼 그게 틀렸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게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겠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각국마다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순위까지 나와요. 여기서 한국이랑 일본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보다 한국, 일본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이미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맛이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 텐데, 영국 같은 경우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맛이 간 건 맞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도 잘못하면 맛이 갈 거예요. 민주사회란 측면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퇴조의 기미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반공블럭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치장이 더 돼서 실제로 그리고 내용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민주블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유민주블럭이라고. 여기에 한국은 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의도는. 근데 이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그 일본의 의도에 휘말려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본 의도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오냐? 그러니까 일본이 너희는 자유민주 블록 아니니까 끊어버리겠다. 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니까 한국이 그래 끊자 이러고 있어요. 아, 제가 한국 외교 대위기 때 얘기했던 것도 브레진스키가 얘기했었던 그 예견, 중국에 붙을 거냐 일본에 붙을 거냐, 그러니까 뭐 붙을 거냐가 아니고 함께 갈 거냐였죠. Going with. 아, 이게 답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번에 볼튼 회고록에도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더니 북한하고 전쟁할 때 일본이랑 연합할 수 있냐 했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땅을 밟는 것은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사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군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예민한 것이나 연합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 그냥 일단 해석해 보면은 땅에 들어오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건들이 필요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워낙에 힘든 문제다. 양국 간의 과거사의 갈등이 심각한 것이다. 이 얘기를 당연히 한 것이고, 그러면 뭐 설령 땅에 못 밟으면 해상전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본 해군력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훨씬. 그리고 그 SAREX라고 이게 이제 좀 묘한 건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거죠. 독도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훈련을 합니다. 오, 무섭죠? 한일 군사 동맹 된 건가? 그게 아니고 그 수색 구조 훈련이에요. 예, 수색 구조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전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은 아닌 거죠. 그런 훈련도 했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나라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독도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훈련도 같이 하고 하면 좀 양국 관계 괜찮다는 표징이 아닐까. 근데 그거 뭐 현재로서는 바랄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하고는 군사동맹은, 자, 한일 군사동맹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죠. 중국하고 군사동맹은 더 안 돼요. 전쟁 때 싸워봤잖아. 그것도 더 가까이 전쟁에. 식민지 시절에 항일 전쟁 그거 말고 그 직후에 나라를 정식으로 세우고 그 정부를 수립을 한 이후에 중국군하고 싸워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했나요? 중국이? 그리고 우리는 뭐 요구를 하고 있나요? 이 통합당에 비겁한 사람들은 북한 보고 뭐 김정은은 왜 한국전쟁 사과 안 하고 정상회담부터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진핑도 사과해야지. 이게 통합당이나 민주당 쪽이나 말이 안 맞다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북한, 중국한테는 관대한 것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고, 통합당은 거꾸로죠. 그리고 통합당은 심지어 북한, 중국에 대는 잣대도 틀려. 그리고 민주당도 보면 미국하고 일본에 대는 잣대 틀려요. 아,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틀리다는 말을 하면 그건 다르다라고 써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틀리다가 다르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거는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해본 관계로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놓고 제가 배경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엿먹어 보라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너네 끊어내겠다, 여차하면 그것도 확실하게 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끊어내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는 아니거든요. 화이트리스트에서는 해제했지만 수출을 건건히 이렇게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소재들이 또 한국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 파괴적인 카드는 아닌데 한국을 스트레스를 주는 애매한 카드다. 불확실성 자체를 리스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일본이 택했던 거예요. 그 비슷한 카드들을 추가로 찾고 있거나 혹은 준비해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무비자 문제. 예. 그런데 뭐 소재 국산화 뭐 어쩌라고. 그리고 소재 국산화 이거 잘 봐야 되는 게요. 자, 불화수소 쪽에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SK 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불산액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불산액은 중국 회사, 에친가스는 미국 회사 등으로 공급처 확대라고 중앙일보에서 도표로 정리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공급처 확대. 이게 수입 다변화잖아요. 소재 국산화, 수입 다변화 같이 묶여서 나오는데 소재 국산화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수입 다변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음 포토레지스트. 벨기에 기업으로부터 확보. 미국 화학 소재 기업 듀폰. 충남 천안의 공장 건설 계획 발표. 자, 이건 뭐예요? 국산화로 안 된다는 거죠. 포토레지스트는 아마 그 불화수소에 비해서도 국산화가 조금 더 어려운 사정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불화폴리미드. 이것은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가 지난해부터 양산하기 시작했고 SKC도 테스트 진행 중이다. 자, 테스트 진행 중이에요. 예. 자, 이거는 그러니까 국산화도 있고 수입 다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국산화예요? 이거 얘기했죠. SK가 제일 잘할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소재 국산 안 하고 일본 거 쓰겠냐. 그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반도체 산업이 국제 분업 체계를 갖고 이루어져 왔고 제가 방송에서 뉴스 밑장에서 일찍이 얘기 드렸지만 제 나름의 뭐 쏠쏠한 분석이랄까?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문화가 있잖아요. 가업을 막 잇기도 하고 그게 좀 그 소재 산업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전통적으로 딱 어떤 그 뭐 가업을 잇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묵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배워가지고 하는 데는 익숙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빨리 적응하고 그 추격자라고 하잖아요. 산업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뭐 이렇게 앞서 나간다기보다는 누가 뭐 하면 빠르게 추격한다. 그런 데에 굉장히 능력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의 어떤 특성, 그리고 언제부터 산업화에 뛰어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소재 쪽은 일본, 뭐, 기술 쪽은 한국, 이렇게 뭐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업 체계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분업 체계를 선을 자르고, 각자 다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만회를 하더라도 안보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만회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중앙일보 왜 이런 기사를 썼느냐? 왜 썼을까요? 이거 정부 빨아주는 기사 같죠? 빨아주는 기사 맞아요. 근데 뭐다? 누구 입장에서 빠는 거다? 대기업 자본 입장에서 빠는 겁니다. 저희가 뉴스 밑장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딴 팟캐스트에서 그때 한일 갈등 터질 때 불매운동 돌격 뭐 이러고 있을 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당사자로서 사건에 깊이 뛰어들었던 구미 불산 사태 그 이후로 이 위험 물질들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됐는데 이걸 다시 풀려고 하는 게 자본의 의도고 한일 갈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풀려고 한다고요. 근데 총선은 한일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던 인간들이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상대방 토착외구로 몰았던 새끼들이 과연 그 새끼들 중에 얼마나 한국 대자본의 규제 완화,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거기에 저항한 쪽이 얼마나 있나요? 이거 한일전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다가 풀어달라고 해요. 이거 규제를.
이건 한일전이 아니에요. 시민과 자본의 대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자르듯이 시민 따로 있고 자본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자뻑해봤자 올해 8월에 일본 언론에서 이게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일본 공격에 일본이 당했다. 수출 규제 1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본 언론에서 한국 공격에 한국이 당했다. 지소미아 종료 1년 이 얘기 나옵니다. 지소미아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또 얘기 안 해주면은 물론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쳐먹은 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저도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자충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이렇게는 이제 군사정보 교류가 있어요. 활발했어요. 근데 이 삼각축이 생기면 아무래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휴민트, 시긴트 어쩌고 이래가지고 정보 수집 쪽에도 각 분야가 있는데 각 나라의 이 뭐랄까 장점이 달라요. 이게 반도체 산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일본이 소재 쪽에 뭐가 능하듯이 또 정보전에서는 한국이 또 휴민트 쪽이 발달돼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잘 교환돼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는 이런 안보적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소미아에서. 그걸 보장하는 게. 지소미아 자체로 그거를 굉장히 장점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일 수 있지만 지소미아가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지소미아 별것도 아니에요. 1급도 아니고 2급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한일 간에. 근데 이건 뭐 끊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지소미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 그 안보판 화이트리스트예요. 예. 그거 끊어내서 어떻게 됐다? 일본이 떨었다? 떨긴 뭘 떱니까? 요번에 금강산 아니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사무소 폭파시켰을 때 일본이 아예 한국에다가 정보 요청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언젠가 했을 때 그때 한국 국방부가 일본에다 요청했답니다. 지소미아를 통해서. 이 지소미아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이제 지소미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알려주는 사례인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쏠 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어디서 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빨리. 거꾸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어디로 떨어졌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항적을 알려면 이제 양국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지소미아를 통해서 뭐 일본의 요청을 받았냐.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청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저는 지소미아 그거 파기된다고 해서 나라의 결단이 나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게 굳이 끊어내야 될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그게 나쁜 협정이면 진작에 재협상하거나 끊어냈었어야죠. 그 정부에서 보관을 갖고 있었냐. 종료 발표할 때. 그 협정 끊으면 일본은 사실 그래 끊어봐라. 이렇게 나와요. 일본은. 예. 그래 끊어. 자기들도 끊었는데 그 대비가 안 돼 있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다? 미국입니다. 왜? 미국은 지금 나라 사정 때문에 옛날처럼 세계 각국에다가 막 비용 써가면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힘에 부쳐요. 하지만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모두 취해온 전략이 한일을 묶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끊어내겠다. 별것도 아닌데. 그거부터 끊어내겠다. 그럼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했듯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둘이 연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것까지는 고사하고 아주 이거 뭐 그렇게 1급 기밀을 주고받는 것도 아닌 이 협정마저 끊어지면 뭐냐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 한일 갈등에 중재를 설 생각이 없어요. 편을 들 생각도 없고 끼어들기 싫어합니다. 너네 알아서 해. 근데 미국 엉덩이 잡고 형님 하면서 일본 좀 한 대 떼째 주이소 이거 듣겠냐고. 그거 안 들어준다고 지소미아 종료한 거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괘씸하죠. 아니 미국한테 따질 게 있으면 좀 큰 걸로 따지세요. 만만한 거 지소미아로 정신 승리하지 말고. 이번에도 어떤 언론에서 일본이 개성공단 사무소 북한의 그 폭파 행위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정신 승리하던데 참나.
아니, 깔 거면 좀 큰 걸로 까. 미국을 까더라도, 일본을 까더라도. 뭐 이렇게 쪼잘한 걸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열받는 게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촘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제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정부 당국자들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하고 워킹 그룹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세세하게 검토해보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DMZ에서 한국전쟁 전사자들 유해 발굴을 하는 작업도 그 워킹그룹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졌고요. 철도 사업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었죠. 조사 작업까지는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워킹그룹에서 조율한 거예요. 해보니까 조율이 아니라 검토를 해본 거죠. 근데 남북관계 틀어지니까 바로 워킹그룹이 잘못했니? 미국에 끌려다녔니? 자, 그 워킹그룹 왜 만들어졌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차라리. 난 민주당 의원들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워킹그룹에다가 책임 전가할 일이 아니라 강경화 외무부 장관한테, 외교부 장관한테 화풀이할 일이 아니고 강경화 장관은 워킹그룹을 통해서 오히려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당한 얘기예요. 그러면 워킹그룹이 아니라 대북 제재에다가 시비를 거십시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3년 가까이 안 하고 있고 하려고 지금 시도 안 하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 선언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뭐를 받아낸 다음에 제재 중에 일부는 풀어줘라. 그리고 지켜보면 스냅백 방식으로 조건부를 걸어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 내지는 해제해라. 이 결의안을 국회에서 차라리 제출을 하세요. 워킹그룹에다 화풀이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면 더 미국한테 혼날까봐 겁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하고 외교하는 거 잘 되겠냐고요. 북한하고 외교하는 거하고 일본하고 외교하는 거는 상당히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일본은 전혀 다른 나라고 성격도 많이 다르지만 일본하고는 과거사 측면에서 가장 민감한 나라고 북한하고는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해요. 과거사에서도 민감하고 국군 포로 피해자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건 적 있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배상 판결이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났잖아요. 한국 대법원에서. 저는 그 판결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뭐 사법 자제 이런 원칙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이고. 일본 사법부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상 판결을 내리진 않았어요.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사법부도 일본 기업이 저기 누구냐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라고 판결 내리진 않았습니다. 도의적으로 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 권고 삼아 했을 뿐이고 개인 청구권이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배상 판결 내렸잖아요. 그럼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국군 포로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인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판결 내용대로 그대로 해야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한테 돈 어떻게 받아낼 건데 돈 받아내자고 얘기할 수 있냐고. 지금 상황에서 특히.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당연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 일본이 뭐 잘못한 게 없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언제까지 되풀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중앙일보 보도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북한 상태에 자, 그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당 중앙군사위에서 그 총참모부가 얘기했었던 군사 계획에 대해서 보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개성공단 사무소는 폭파가 됐어요. 그냥 철거도 아니고 짐 뺀 것도 아니고 폭파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허투루 하는 경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뭐 대북 전단 때문에 북한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빌미입니다. 빌미. 계기. 그럼 뭐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북한은 작년부터 계속 대남 비난 성명을 냈다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한국 정부에서 무슨 평화가 경제니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니 이 얘기 하자마자 삶은 소대가리 얘기 나왔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북한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제가 지난 그 무료 방출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 안 드릴게요. 지금 남북 관계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보다는 위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좀 이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다가 보류시키는 조치를 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입니다. 뭐다? 금수 조치는 아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을 뿐이지 금수 조치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그 허가가 나가지고 소재가 또 한국으로 와요. 그럼 북한은 뭐냐? 재펴둔 겁니다. 애매하게. 일본처럼. 카드는 재펴놨는데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거야, 앞으로. 이게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한 전략인 거죠. 총참모부에서 일을 결행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 작업에 선두에는 김여정이 선 겁니다. 김정은의 복심인 김여정이 섰어요. 근데 위에 상부가 또 있었던 거죠. 중앙군사위가. 이게 굉장히 막강한 기구입니다. 다른 뭐 정치국이라든지 이쪽하고 겸직하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고 이 막강한 기구에서 이거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부결이 아니에요. 취소가 아닙니다. 보류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규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쟁여놨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 정부도 김상조 정책실장이 우리도 10가지를 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하고 있었던 일하고 지금 북한하고 있었던 일이 비슷한 거예요. 북한도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지금 이미 4가지를 밝혔죠. 군사적 카드들. 그리고 이제 DMZ로 막 병력이 집결을 하는데 뭐 1명씩, 3명씩 뭐 이렇게 모여들고 소대 단위로는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애매한 거죠. 상황을 애매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저 DMZ 안에 왜 들어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죠. 한 소대도 아니고 그보다 더 적은 병력이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저쪽 서해 쪽에는 포가 열렸다고 하는데 왜 열었는지 몰라요. 그 뭐 먼지 제거하고 습기 제거한다고 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청소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카드인 거죠. 뭐라고 딱 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그 전단 얘기 왜 나오느냐? 군사적으로 뭘 전개를 하고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해버리면은 충격 카드가 돼버리니까 그보다 충격이 덜한 더 저강도의 행동을 하겠다. 그게 뭐죠? 우리도 전단 뿌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전단 뿌리는 거 하고 그보다 더 낮은 수위가 제가 봤을 때는 전단은 멀리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이게 낮은 수위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쌍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남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대남 확성기를 또 뭐 DMZ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철수하고 있다. 뭐 이래요.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좌로 우로 조금씩 비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구할 때 뭐 수비수 제칠 때처럼 쇼트트랙 때 앞에 가는 선수 제칠 때처럼 살짝씩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의외라고 판단했던 거는 한숨 골랐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 보류 소식에 대해서 이 한숨 고르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거거든요. 너무 빨라요. 다음 카드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북한 정부의 노림수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냥 보류라는 소식만 들어도 한숨 고르게 돼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 속으로는 북한이 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약속을 받았든 물질을 받았든 간에 어느 정도 챙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카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였던 거죠.
보나 안 보나 분명히 이제 그 극우 냉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문재인이가 어디 돈 붙여줬나 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닌 게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쏠 때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닌데 야, 이명박이 북한에 돈 줬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또 만들어내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외교에서는 강하게 선명하게 메시지를 낼 때도 있지만 애매함이 결국 외교수에 자주 깔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일단 처해져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한 4년 전 정도만 해도 외교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2016년에 사드 배치하고 북한 핵실험, 그다음에 국군의 날에 박근혜가 탈북 선동 발언한 거, 요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트럼프로 대통령 바뀌고 박근혜는 또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김정은하고 서로 이렇게 잽 날릴까 말까 하면서 긴장 막 고조될 때가 있었고, 한국은 정권의 교체가 되고, 그런데 사드는 또 추가로 배치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외교 안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 4월에 안보 위기 때, 이거 지난 방송에서도 자랑을 했죠. 내 총선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 내가 그래도 2017년 4월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뭐 칼빈슨 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올 때 제가 그때 북미 대화는 들어간다 얘기를 했고, 시일이 좀 늦긴 했지만 평창올림픽 앞두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다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게 디테일한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편견이나 희망사항 없이 보면 잘 보인다. 근데 제가 하노이 노딜 때는 좀 타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종전선언 이딴 거에는 흥미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왜 헛소리냐. 종전선언은 지금 한반도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전쟁을 지금 전면전이 1953년에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뭐 연평해전이나 이 정도가 있었고, 뭐 김신조 쳐들어오고 뭐 이 정도 있었던 거지. 전쟁은 사실상 지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휴전인데, 너무 안 하면 앞으로도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굳이 종전선언을 할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할 바에는 평화협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왜 나오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2000년대 중반에 자꾸 교착이 되니까, 노무현 정부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기 뭐 하면, 종전선언을 거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일단 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로 가는 데다가 구실이 생길 수 있고, 미국은 비핵화까지 묶어가지고 해야 평화협정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잘라낸 건데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 양측의 셈법은 또 크게 변화한 건 없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종전선언의 매력을 못 느낍니다. 미국한테도 그건 검토거리가 별로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거는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큰 이벤트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휴전과 평화협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종전선언 언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9호선 지하철 보면 급행 있잖아요? 급행은 국회의사당역에 서지 않습니다. 당산에서 타면 바로 여의도역까지 가요. 그러니까 당산이냐 여의도냐 이 문제지, 종전선언은 국회의사당역 같은 거라고요.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역이라고. 내릴 수 없는 역이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딱 걸리는 게 하노이 노딜 당일날 곧 합의가 발표나는데 종전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껴있고. 아닌 걸로 드러났죠. 노딜 났죠. 그때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에는 별로 흥미는 없었으나 약간의 스몰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의 길과 비핵화의 길을 동시에 밀어붙여 왔잖아요. 막 핵을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핵을 없애기 위해 개발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밀어붙여 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트럼프의 초창기의 그런 유화적인 노선과 미국이 계속 해왔던 비타협적인 노선을 동시에 밟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몰 딜이라고 하는 그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두 가지 상반된 경우를 모두 대비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핵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북미 사이에서는 나만이 낄 자리가 많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중국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 북한이 우리 거쳐라 하면은 우리가 받아주겠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 일본이 중국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 받아주겠냐고요. 북한이 중간에 서 있으면. 북한을 왜 상대하냐고 안 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국력이 세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북한을 거치지 않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거는 북한과 중국 사이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 한편으로 중국에게 자주적인 국가예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면 북한이 가서 받아버립니다. 근데 그건 또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북한은 고립되어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고립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었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나라는 아닌 대신에 미국한테 마냥 뻗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고 북한은 뻗댈 수는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패싱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고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그래서 패싱 당하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긴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거치지 않는다고요. 북한이 미국, 그리고 그 통치 이 전략에 비춰봐도,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거나 북한 주석인데 중간에 중재자 끼고 하고 싶겠어요? 아니라니까. 당연히 직방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하려는데 자꾸 일본 총리가 끼어들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의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하겠냐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볼턴 회고록에 김정은, 트럼프 다 문재인하고 같이 3자 회동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의 주인공은 북미 정상회담이다. 북미 정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기자회견에서.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둘이 주인공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조연으로서 가긴 가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면 안 갔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있거든. 행여나 잘못되면, 더 거슬리게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남북미 DMZ 3자 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은 쩌리에 가까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안 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안 가면 존재감이 더 커요. 대표적으로 영화 아나키스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00년쯤에 나왔던 영화인데 장동건 씨가 앞부분 30분에만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존재감이 영화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보고 쇼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벤트 연출 감각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같이 가겠다 이러면서 때를 써가지고 오히려 판이 깨질 뻔했다. 자기는 그러길 바랬다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졸지에 볼턴의 의도에 충족되는 그런 행동 결과를 낳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튀어 보이려고 하고 뭐 멋져 보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남북 관계에서 우리 민족끼리는 개소리다 이 얘기 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결국 분량이 엄청 길어졌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나 여기까지 하겠고 북한은 왜 애매한 상태로 계속 쥐고 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가 왜 개소리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네. 저는 목이 아파서 제가 한 방에 녹음하거든요. 이 원테이크로. 어떻게 녹음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제 핸드폰이 음질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파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 소리 나는 건 못 막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입 앞에 이렇게 손으로 좀 가리고 방송을 할 걸 그랬나? 아무튼 간에 집에서 원고 없이 한 방에 녹음합니다. 예,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원고 쓰려고 하면 귀찮거든. 그러면 방송을 또 안 하게 돼요. 일단은 녹음 키를 눌러야 내가 방송을 하게 돼. 예, 그런 관계로. 그리고 사실 원고를 안 쓰면 안 좋은 게 내가 했어야 될 얘기인데 빠뜨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보고 나서 이거 넣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끼워 넣게 하고 이러면 또 골치 아프고 하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뭐 여기까지 하고 맙니다. 중요한 거는 녹음키를 누르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원고가 없는 게 더 편하다면 없이 하지 뭐. 그래서 제가 이 원고 없이 방송을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덜 한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이 찝찝한 기분을 기리를 통해서 예, 기리 하니까 기리보이가 생각나네요. 힙합 뮤지션. 기리보이 괜찮더라고. 그 굿걸이라고 엠넷에서 하는 프로에 기리보이 나온 거 봤는데 난 좀 서태지 생각이 났어요. 약간 괜찮은 뮤지션이었어요. 아니지, 아주 좋은 뮤지션이었어. 느낌이.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 설득력이 뭐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음악에 설득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런 점들을 잘 갖추고 있는 뮤지션이었다는 길이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새네요. 자, 그냥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수라 발발 타!